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추가 60%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아마도 대미 수출은 0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실패한 전략입니다. 이 바이든의 기술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독약이고 가장 좋은 정책인데 트럼프의 성격상 이거 바이든이 했던 거 안 한다는 거죠. 중국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지금 느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정병사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10% 보편 관세 인상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관세 부과가 중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10%는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추가 60%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기존에 25%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그럼 85%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대미 수출은 0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예를 들면 애기저기가 18,500원 되면 그거 사기 어렵죠. 그랬을 때 중국에서 대미 수출이 0이 됐다고 그러면 GDP에서 2.8% 정도 GDP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60%가 아닌 10% 관세 인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거래의 달인이라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거래의 달인의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전형적인 부동산 업자들이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협박하고 뒷거래로 뒷주머니로 돈 받아서 이제 어떤 걸로 하는 그 패턴을 우아하게 이제 거래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중국을 적이라고 정의했고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중국은 플러스 10%에 옆에 있는 멕시코하고 카나다를 25%씩 때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때려야 될 놈은 살짝 때리고 옆에 있는 자기네 동맹들을 지금 코피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그 우회 전략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을 바로 때렸을 때 60%를 때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0%를 바로 때렸을 때 중국도 같이 60%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신, 권위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죠. 60% 때리면 전 세계가 다 쫄고 있는데 중국만 안 쫀다? 이러면 그 다음번에 100% 때릴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실패한 전략입니다. 일기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이미 25%를 때렸을 때 중국이 항복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2020년부터 2022, 3 이렇게 올라오면서 25% 보복 관세를 계속 유지를 했지만 중국의 대미업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관세로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제 관세를 또 들고 나왔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열전입니다. 그래서 일기 때 이제 당했던 것을 그 복수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무역이 아니라 다른 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수가 많은 사람인데 실패한 일기 정책을 이게 들고 나왔다고 하는 이건 핑계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제 시빅을 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 제조업에서 세계 1등, 무역에서 세계 1등 하는 나라를 제조업에서 2등하는 나라, 무역에서 2등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기냐. 그것도 관세로.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 관세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엔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미 40년, 50년 전에 제조업이 다 집 나간 미국에서 보호할 산업이 과연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제 시비거리, 이걸로 이제 지금 쓰는 거고, 그래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무역이 아니라 기술이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제 찝었고,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지금 대통령들을 보면 최근 이제 3명의 대통령을 보면 이 정당이 바뀌거나 지도자가 바뀌면 전임자의 정책은 혼란 뒤집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피벗 투 에이시아하고 TPP를 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TPP 그거 하지 마. 홀랑 뒤집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했던 많은 이제 무역 정책, 바이든 때는 그거 전혀 진행을 안 했어요.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IT, 이 기술을 가지고서 중국을 압박을 했고, 그래서 재미난 것은 1기 정부 때 트럼프가 중국한테 2천억 불어치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거를 2020년까지 보면 57%만 이제 이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행을 안 했어요. 2천억 중에서 한 1,100억 사고 1,900억 정도 남겨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빚받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4년 동안 중국한테 1단계 무역 합의 미행분을 이행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미난 것은 행정명 1호가 뭐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께 했던 행정 정책 74개를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폐지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년마다 그 대중 정책을 홀랑홀랑 뒤집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바이든의 기술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독약이고 가장 좋은 정책인데 트럼프의 성격상 이거 바이든이 했던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은 정말로 기술로 중국을 세게 목조면 중국이 숨모시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보복관세 60%, 무역 압박에 중국이 일정한 부분 쇼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손을 들어주면 그 반대급부로 기술에서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1950년 이후로 미국이 많은 세계 나라와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을 한 다음에 멸망하거나 사라진 나라는 없어요. 다가 팔다리가 잘려서 미국에 절대 대들지 못하는 이제 이 불구자, 바보를 만드는 것이지 없애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왜 중국이냐 그러면 중국의 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3조 2천억 달러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28%를 가진 이 돈을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되면 그런 힘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 털어가는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이제 관세, 이제 무역, 보편관세, 이걸로 지금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 지금 액면으로 바라보면 트럼프를 오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기술 견제가 얼마나 잘 먹혔었나요? 그건 아주 심플한 게요. 지금 중국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지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시진핑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회에서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가 뭐냐? 인체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미국이 우리 심장을 드러냈다. 그럼 우리도 갈래. 심장이 없는데 그러면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중국 한 게 뭐냐면 거국체계, 지구어티스 말로 그러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올인해라. 이게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전 세계 또 증시, IT 업계에서 최대 이슈는 그 딥시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딥시크라는 회사 자체를 보면 그건 우리도 뭐 여의도에 많은 이제 자산 운용사가 있지만 우리 같은 여의도에서 그냥 자산 운용사도 아닌 쿼트를 하고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작은 투자 자문사가 자산 규모 얼마냐? 20조.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자기네 자회사에서 AI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세계에서 1등하는 오픈 AI의 O1하고 같은 레벨의 이게 AI를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걸 뭐 베꼈네, 뭐 이게 이제 뭐 난 모르는 미국 칩을 5만 개나 갖고 있네. 이제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5만 개를 준다고 한들 이게 연구원 139명 되는 작은 회사가 그것에 10배 이상 되는
구글이나 오픈 AI나 이런 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보면 중국이 이미 인프라에서 지금 우리는 뭐 중국에 별로 관심도 없고 중국이 우리보다 못한 후진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AI에서 이 기술력이든 뭐 특허든 뭐든 간에 부동의 2위는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제 딥시크 특징은 딥시크에 있는 사장부터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온 사람에서 전부 중국 토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의 세계 이제 최고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든 걸 이걸 만들어내는 것의 비밀은 지금 이게 AI의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아니고 중국인 개발자하고 중국인 개발자의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는데 전 세계의 AI 개발 인재들의 47%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AI 특허를 이제 누가 제일 많이 냈냐고 그러면 이미 2020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그러면 생성형 AI 지금 말이 많은 이거 특허는 누가 많이 갖고 있니 그랬더니 중국이 74%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이제 인프라가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무시하고 놓고 보면 중국은 저거 노트북, 핸드폰 이거 카피하듯이 중국이 오픈 AI 베껴가지고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짚었고 제대로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재 역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만 내버려둬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AI를 만들어 했을 건데 이걸 다 잘라버리니까 바로 필요는 발명이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독재 국가는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베끼기만 하는 나라는 한국 거 기술 뺏긴 중국이 한국은 절대 추월 못한다. 이게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널리 퍼진 이제 정설처럼 보이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딥색이 어떻게 오픈 AI를 따라잡았냐. 지금 우리는 자동차하고 핸드폰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전기차에서 10만 원짜리 전기, 10만 원짜리 전기차에 뭐 1,800~900만 원은 전기차에 거기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번에 다 달아줘요.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지금 중국은 달에 올라갔다 와요. 그리고 화성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뭐 정월 대보름에 우리는 달 보고 기도하지만 세상의 국가를 세 개로 나눠서 달을 기준으로 달 보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고 달에 올라가는 나라 있고 달 뒷면에 올라가서 흙을 퍼와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서 외교에다가 써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달 보고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고요. 달에 올라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달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흙을 퍼와서 그걸 과거 같았으면 우리도 뭐 이제 판다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판다 외교가 아니라 이 달에서 본 달 외교를 하는 게 중국인데 이번에 보면 이태리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데 방문 기념으로 준 선물이 바로 달에서 본 흙을 요따만한 이제 병에 넣어서 줬죠. 이번에 마크롱한테도 그걸 줬습니다. 결국은 이게 중국이 우리 걸 베꼈다 그러지만 그 베낀 기술과 우리 핸드폰 자동차지만 자동차 만드는 기술 가지고 달에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핸드폰 만드는 기술 갖고 화성에 갔다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좀 잘못 보는 것이고 또 중국이 왜 이제 반도체 국산화에 그렇게 목을 매냐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타겟팅했고 정확하게 목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엄청난 공포감을 사실은 느꼈던 거죠. 미중 관세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번에 중국이 세게 나왔어요. 전 세계가 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가서 때린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 이제 공포에 이 먼저 손들고 이미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바로 손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10% 때렸는데 15% 때렸어요. 묻고 더블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는데 중국은 플러스 2를 더했습니다. 관세 카드 말고 하나는 자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우는 텅스텐을 포함한 이 자원을 이제 금수 조치하겠다는 하나를 더했고, 두 번째는 기업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구글을 만독점법으로 제재하겠다. 더 세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그 15%뭘 이제 때리냐고 그러면 뭐 액화천연가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미국한테서 수입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사우디나 뭐 이런 데 수입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안을 보면 구글 그러는데, 구글은 미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사업을 안 해요. 이 우리 같은 구글 이 검색이 중국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트위터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보복관세, 제재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더 세게 나오면 우리가 잡고 있는 인질, 뭐 중요한 인질이 3명이 있는데 그걸 제재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1번 인질이 뭐냐고 그러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 생산 캐파의 40%를 중국의 상하이에서 푸동이 남쪽에 린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만듭니다. 그거 공장 6개월 세운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애플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의 95%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인도로 간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왜 인도로 못 가냐고 그러면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데가 중국이고, 공장은 바로 이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공급망을 다 이전하려면 또 10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에서 95%를 만들고 있고, 만약에 애플 공장 6개월 세운다 그러면 애플 주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인질은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60% 보복관세를 때리면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건 미국 소비자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중국이 수출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최저가의 제품들이 매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미국이 그냥 대국적 견제에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중의 앞으로의 전쟁은 이것은 협상이지 지금 보이는 것 갖고 보면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건 미국의 완성, 중국의 완패가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즉 100명을 죽이려면 나도 한 6, 7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지지율 하락이나 이제 소비자들의 저항 또는 주식시장의 하락을 감내하고도 밀어붙일 만한 힘이 있냐? 그것은 미국의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뭐 50대 50, 51대 49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결국은 뒤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하고 실리를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탐색 과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10% 보복관세 부과, 15% 맞보복은 이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무역전쟁은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4단계로.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수출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 경제에 저가 박살이 난다, 맞는 말이에요. GDP 작년에 5% 했는데 대미 수출이 안 되면 2.8% GDP가 마이너스 나오고, 그러면 2.2% 된다는 얘기죠, 금년에. 근데 여기에 뭐가 이제 다르냐면 중국의 지금 수출이 미국으로 하는 것이 15%밖에 안 돼요. 85%는 미국 이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외 지역으로 수출을 이제 늘리게 되면 거기서 대미 수출의 한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5%만 높이면 2.8%가 커버가 되죠. 그래서 2025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를 얼마를 잡으면 5%를 잡아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나 저거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는 걸 가정한 경제 정책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중국의 작년 12월에 개최된 경제공작회의를 보면 거기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 내수 중심 성장입니다. 그리고 재정 통화 정책을 역대 최대로 이제 실시하겠다는 단어를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2025년에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경제를 5% 유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의 대중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 효과는 처음에 이제 뭐 10% 부착해서 25%까지 올렸는데 결과는 무역수지 흑자가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냐는 건데 요거는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 20, 21, 22가 계속 다시 중국의 대미 흑자가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저것은 복수열전 이제 이 정도로 봐야 되고, 그러나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관세를 갖고 중국을 자초시키겠다.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 중간 관세 전쟁으로 한국 수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양쪽으로 다 터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동맹, 친구의 개념하고 트럼프 정부의 친구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가치 동맹, 민주주의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친구야.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해서 중국을 숨못 쉬게 만들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한 거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0몇 가지를 바로 다 뒤집었습니다. 난 바이든한 거 안 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의 이 정책하고 트럼프 정책이 다른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는 금리도 물가도 주식시장 다 아닙니다. 바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친구, 미국이 생각하는 나쁜 놈은 무역수지 적자를 많이 내게 하는 나라 제일 나쁜 놈. 두 번째, 지금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세금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커지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국채를 그러면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국채를 사주는 놈 좋은 놈, 파는 놈 나쁜 놈. 세 번째, 미국이 전 세계 155개 지역에 미군을 보내서 세계를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주둔군 비용을 이걸 많이 내는 나라 좋은 나라, 안 내려고 하거나 안 올리려고 하는 나쁜 나라. 이게 트럼프의 3대 이제 적인데 문제는 우리는 대미 흑자는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등 정도 해요. 근데 문제는 최근 2년간 이 증가 폭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높고 우리는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8등이 아니라 최근 2년간 니들 얼마나 많이 보러 갔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이제 미 국채입니다. 역대로 가장 많이 사줬던 게 중국인데 중국이 최근 3년간 국채를 계속 팔았어요. 근데 우리도 국채를 지금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타켓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는 적정하게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취임 전에 그런 얘기를 한국이 뭐냐고 그랬더니 머니 모신이다. ATM이라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되면 뭐 10조 원 정도, 이 정도는 한국한테 주둔군 비용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주둔군 비용을 안 올리거나 깎자고 하는 건 나쁜 거고 이 세 가지 한국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한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영향이 어떨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 얘기는 반만 듣고 이게 돈한테 물어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작년 하반부터 뭐 줄기차게 팔아잡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
거기에 희생양이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관세 창으로 찔렀을 때 중국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자원의 방패입니다. 지금 첨단 산업을 하려면 바로 히토리 금속이 반드시 필요한데 히토리 금속의 61%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지만 전기차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구자석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가려고 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음극재, 양극재가 있지만 음극재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가 흑연이에요. 근데 흑연의 90%, 95%를 중국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흑연, 예를 들어서 음극재 못 만들게 이제 가거나 연구자석도 이것도 90%, 95% 중국이 장악하면 이걸 수출을 안 해버리면 전 세계도 난리가 나고 미국의 이제 첨단 산업, 전기차 산업 이거 세워야 되는 불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것을 미국에 다이렉트로 적용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럼 미국의 전기차하고 배터리를 누가 많이 수출하냐 그럼 한국이죠. 그랬을 때 한국의 전기차용 소재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한국한테 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이런 건데 반도체 소재 40%, 배터리 소재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중과 싸움에서 자기가 살려고 이게 미국을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 통제를 했을 때 거기 1번 타자로 터질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고 가냐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성장률 하락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양쪽으로 다 터질 위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이제 미중 전쟁의 최대 희생양이 한국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중이 전쟁을 했을 때 이것은 편가르기 싸움입니다. 몇 편이 몇 명이냐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반도체입니다. 뭐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반도체로 움직이고 전기차든 AI든 자동차든 가전이든 뭐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IT 기기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반도체를 중국이 못 가지게끔 한 것이 바로 치포동맹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이 4개의 국가가 반도체 장비, 소재, 생산을 다 쥐고 있는데 이걸 다 통제해버리면 전 세계 반도체의 90에서 95%가 통제가 돼요. 근데 중국이 미국, 일본, 한국,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인구예요. 그래서 그리고 경제 규모는 미국의 2번째가 되면 이런 나라가 악심 먹고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그런 거 개발합니다. 단 시간이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이제 AI 전쟁, 4차 산업혁명은 시간 싸움, 스피드의 경쟁이에요. 10년 뒤에 개발하면 어떻게 되냐? 그 차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당기려면 그런 중국이 얘기하는 첨단 기술은 살 수 있으면 사고 훔칠 수 있으면 훔치고 베낄 수 있으면 베끼고 합작할 수 있는 합작을 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데 결국은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우리는 이제 한국 그 투자가들도 한국에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많은 일반적인 관점은 한국 반도체 망했어. 삼성전자가 저렇게 헤매. 이제 이러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떨어진 건 맞지만 삼성전자를 대체하는 하이닉스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폭등하고 난리지만 엔비디아 주가 반토막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를 대한민국의 기업이 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게 H100이든 200이든 뭐 블랙웰이든 간에 엔비디아 칩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HBM인데 이 HBM을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은 HBM 수준이 훨씬 수준이 떨어지고 엔비디아 칩에는 반드시 하이닉스 칩이 붙어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먹고 HBM 오늘부터 엔비디아 공급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엔비디아 주가는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가 반도체에 굉장히 강한 경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비하를 쓸데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이래로 최첨단 반도체 기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뭘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냐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치포 동맹이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 반도체 장비에서 미국과 일본은 경쟁 상대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소부장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관계고, 또 감정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와 우리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D램하고 HBM에서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적들이 모여가지고 한 개 팀을 만든 것이 치포 동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독자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10년 걸리는데 이것을 5년으로 3년으로 2년으로 당기려면 중요한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럼 이 4명의 그 치포 동맹, 세계 반도체를 갖고 4개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냐? 그게 한국입니다. 대만은 서로 미사일 쏘고 하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일본, 이거 미국과 같은 스탠스예요. 미국은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고 미국의 최대 지지 세력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을 이제는 제재하거나 보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해서 이게 반도체 쪽에서 협력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새로운 이제 그 판짜기가 되는데, 지금 미국은요, 소위 말하는 이제 리더십, 리더십의 원천은 여러 가지죠. 힘이 센 놈의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고, 지혜가 많은 쪽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쪽도 이제 될 수가 있고, 또 덕이 많아서도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지금 리더십은 힘이에요. 말 안 들으면 팬다. 소위 말하는 벨벳 장갑 속에 이 쇠주먹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것은, 이것은 센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리더십은 지금 힘으로 보여줄지는 몰라도 리더십의 반대 의미는, 같은 의미는 팔로우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은 전 세계 왕따였습니다. 다 보복하겠다, 세금 때리겠다 이러니까 유럽 가서도 왕따, 한국 포함한 아시아에서도 겁내는 대상이지 존경과 따르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팔로우십을 완전히 깨먹은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걸 다 우리 친구야, 동맹이야 해서 소위 말하는 팔로우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수습해놓은 미국의 존경심을 다 깨부시는 걸 최근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십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은 요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을 보면 역대 2000년의 중국의 역사를 단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휴먼 릴레이션십. 이걸로 결국은 이건 친구 맺기로 중국은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근데 이걸 중국이 가장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맺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다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땐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가 전 세계가 중국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이유는, 이 트럼프 동지가 지금 미국의 동맹들을 이걸 이제 협박해가지고 동맹을 와해시키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손내가지고 친구하자? 이러면 지금 최근 4년 동안 중국을 목조로 압박했던 소위 말하는 관시의 망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동지가 소위 말하는 이 동맹 관시망을 깨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서 구멍을 뚫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예를 들면 자기 편이 됐을 때 엄청난 홍보 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체면도 살고 다른 나라의 파급효과가 무지 커지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 이제 한 6개월 보면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 하얼빈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아시안 게임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 의원실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당초 15분 정도 면담하기로 했던 것이 거의 뭐 2배, 3배의 시간을 이번에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 뭐 4년 동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갔을 때 뭐 주석을 만날, 대표자가 갔을 때 주석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이제 국회의장, 뭐 의전서열상 이제 넘버 2가 갔는데도 이제 그런 환대를 했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고, 또 이제 10월 달에 뭐 있는 경주 그 아펙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세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중국의 인민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한국에 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주석이 거기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시트립이나 중국의 많은 여행 사이트에서 한국 관광 상품이 패키지가 막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스탠스는 미국의 이제 지도부가 바뀌면서 그 틈새를 이제 통해서 뭔가 구멍을 만드는데 한국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번 기회로 중국의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한한령이 이번에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왜 이제 그간에 2017년 이후로 거의 8년 동안 묶어놨냐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중국하고 무슨 협상을 할 때마다 항상 일본이 한한령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버려라. 왜 우리가 한한령에 기대를 하면, 예전에 우리 대발의 아버지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 뭐 여기서 히트한 것에 이제 추억이 있는 거죠. 그게 언제 얘기면 벌써 10년도 더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거 안 돼, 오지 마, 이렇게 한다, 꼭 그걸 풀어라. 우리가 갖게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놓고 보면 중국 인구 14억인데 우리가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뭐 이제 노래면 노래, 여기서 세계 1등을 하잖아요. 아니, 로제 아파트가 전 세계를 다 휘감고 오겜이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건설 1등 하는데 꼭히 중국 가서 팔고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 중국은 왜 이제 이거를 막냐는 것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입니다. 촛불로 이게 정권도 바꾼 나라, 소위 말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나라의 컨텐츠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권의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그런 문화를, 이거를 아무 여과 없이 무관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수용하기 어렵죠. 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류 문화를 중국에 파는 것, 예전에 우리가 뭐 이제 컨텐츠의 수출이 얼마 안 됐을 때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지, 지금 중국 빼고도 예를 들면 화장품 중국에 못 팔면 다 중국까지 생각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화장품 팔잖아요. 미국으로 무지 팔고 일본으로 무지 팔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한한령은 뭐 풀리면 다행이고,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이거 안 해주면 뭐 해준다, 이거는 저는 이 차가 지나갔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큰 것, 이제 이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걸 얻는 것이 중요하지, 벌써 10여 년째 그걸 갖고 매달려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것을 우리 입장 얘기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중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중국은요, 8시 뉴스에 우리는 이제 어제도 보면 전국에 큰 눈이 옵니다, 대설주의보 나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는데, 중국 뉴스에는요 전국에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이런 뉴스가 없어요. 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우리는 차이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차이나가 아니고 USC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USA라고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중국도 제가 보면 United States of China입니다. 31개의 나라의 연합국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저 지금 할비는
동계 그 아시안 게임 열리는 데는 영하 40도, 50도예요. 근데 저 밑에 있는 해남도는 여름이란 말이에요. 1월달 평균 기온이 남북의 차가 50에서 60도 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5,500km고 동서로 5,200km예요. 거기에 그게 이게 같은 날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럴 때, 하얼빈이 생각하는 거하고 해남도가 상해가 생각하고 신장 우루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뭐 진미도 있고 반미도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는 특정한 부분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감정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발언하는 걸 놓고서 이게 혐한이 극도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 기업하고 거래하고 돈 벌고 이런 거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7년간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건 사실이고, 과거하고 달리 이제 양국 간의 감정들이 격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14기 전부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리고 지금 한중 간의 관계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은요, 한 번도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중국과 생각을 해보면, 우리 통일될 뻔 했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군이 도와줘서 우리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왜 내려왔냐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60만 대군이 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지 중국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92년에 수교하면서 이게 우리 중국에서 뭐 우리가 다 뺏겨가지고 중국한테 우리 다 털리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수교하고 2022년까지 중국에서 벌어들인 무역 흑자가 6천억 불이 넘습니다. 홍보까지 포함하면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되죠. 근데 다 틀리고 온 게 아니라 2022년까지 6천억 불 이상의 돈을 벌었고 23년, 24년에 두 해의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을 갖고 왜 중공이라는 거 중국을 하냐면 돈 되니까. 돈 되면 친구고 국제 간의 관계는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제 간의 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입니다. 근데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되냐고 저는 심플하다 봅니다. 돈 벌던 한국이 중국에서 적자가 났다고요. 그럼 더 이상 친구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이제 문제 핵심인데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한국의 삼성이 핸드폰 접고 나왔고 현대가 자동차 접고 나왔고 우리 카페베네 프랜차이즈 접고 나왔고 롯데마트 이마트 접고 나왔고 LG 아모레가 서로 와서 다 접고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망했다 저거.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문 닫고 나올 정도로 중국의 내수가 나쁘고 이제 정치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엉망진창 됐구나. 그래서 중국 가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그건 우리가 너무 중국을 우리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전기차 1등하고 있는 테슬라가 문 닫고 나왔냐? 자동차의 원조 할배집인 GM하고 포드가 문 닫고 나왔냐? 토요타가 문 닫고 나왔냐? BMW, 벤츠, 아우디가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과 핸드폰에서 세계 1, 2 다투는 애플이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벅, 중국에서 여전히 장사 잘합니다. 월마트 여전히 장사 잘해요. 에스트로데 여전히 장사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은 이것이 세계 최대 시장이고 괜찮은데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제 문 닫고 나온 것을 이거를 중국이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 반항 감정 때문에 한국을 제재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반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게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의 영하 40도하고 이 남쪽의 영상 40도 그 중에서 야 중국 춥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이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날씨 춥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쪽엔 덥다고 얘기하는 것 갖고서 이게 이 진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눈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근데 그 변화는 정치적인 이슈 당연히 있고 중국 우리한테 오만하고 거만하게 했던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보는 한중 관계의 원료를 보면 이건 돈이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시하는 거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게가 커지면요. 종업원이 손님 깔본다. 중국이 딱 그거죠. 중국이 그 90년, 93년 이때 우리나라 GDP가 중국에 우리가 인구로 치면 28분의 1, 국토로 치면 100분의 1인 나라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중국의 83%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9%까지 떨어졌으니까 8분 쪼그라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자기네 GDP의 80%가 되니까 우리 보고 사장님, 형님, 선생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0% 떨어지니까 아 친구야. 그러다가 이게 10% 되니까 어이 한국 사람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경쟁력이나 상대적인 힘의 관계에서 이걸 봐야 되고 그 반항 감정 뭐 우리 반중 요것은 너무 정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한중 관계 본류를 보면 맞지 않다. 실리 경제학으로 가라. 돈 되는 쪽에서 판단하게 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를 보여주고 결국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여행이 재개가 돼서 과거처럼 1년에 700만 명, 그 사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1000만 명이 한국에 관광 왔다? 그럼 명동거리에서 어이라고 부르면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왜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100명이 뒤돌아보는 사태가 됐을 때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경제가 내수부진, 부동산 붕괴로 인해 위기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 얘기를 반만 믿어라. 최근 2년 동안 모든 대한민국의 유튜브에서 중국 경제 검색하면 중국 위기다, 망했다, 폭망했다, 피크다, 끝났다는 얘기들로 넘쳐났어요. 근데 작년 중국 GDP는 5%입니다. 그럼 5%는 전 세계에서 인도 빼고는 가장 높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오만한 무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중국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것이 있는데 근데 보는 관점은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성장이 높으면 이건 버블이다. 성장이 떨어지면 이건 위기다. 이렇게 그냥 양분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뭔가 했을 때 항상 헛발질을 하고 당하는 이유가 큽니다. 우리가 마늘 분쟁, 어업 분쟁, 뭐 최근에 한복 분쟁까지 왔지만 그 많은 분쟁에서 우리가 한번 속 시원하게 중국한테 화풀이하고 사과받은 적이 있나요? 없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 이슈도 마찬가지인데 뭐 최근 2년 동안 중국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아마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다 중국 관련되는 이제 모든 사이트에서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등 하던 예를 들면 이제 백개원이 망했고 3년 전에 1등이었던 헝다도 망했고 그럼 1등 하던 회사가 부도날 정도면 중국은 다 끝났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대우건설 부도났었잖아. 1등 하던. 근데 대우건설 부도났다고 한국건설이 다 부도났냐고요. 1등 하는 회사만 부도났지 2등부터 10등까지는 중국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요것은 3년 동안에 중국이 보통은 중국이 경기가 과열되면 항상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데 보통 1년 반 정도 경기 과열을 규제하고 그걸 푸는데 이번에는 3년 반을 규제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하게 코로나라는 것이 3년 동안 같이 겹쳤기 때문에 이게 훅 꺼진 건데 중국의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왜 꺼졌냐. 그게 이제 수요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래요. 정부가 눌러서 그런 건데 결국은 결제하지만 정부가 그걸 풀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데 중국 정부가 3년 반 동안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갖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규제 싹 다 풀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작년 12월 달 통계를 보면 중국 부동산, 100대 부동산에서의 매출액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시그널이 이미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중국이 부동산에 플러스 났다는 걸 아무도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유튜브에서 그간에 중국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고 저것 때문에 끝났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과 이제 6개월 만에 그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 얘기를 이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반만 믿고 팩트를 체크해봐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누구냐고 그랬을 때 중국 딱 3번 가본 사람이라는 거죠. 중국 3번 가보면 다 안다고 생각. 북경상해 심천 놀러 갔다 오면 다 안다고 그러는데 30번 가보면 어떻게 되냐? 잘 모르겠는데 300번 가보면 도대체 모르겠네. 3년을 살아보면 중국을 우리가 이겼다, 이길 수 있다 이러는 것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많은 얘기, 부동산 얘기도 수없이 하고 하지만 그 얘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중국어 되냐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중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냐?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냐?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 영어도 안 돼.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적도 없어. 일해본 적은 당연히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이 망했다, 흥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냐고요. 근데 지금 최근 3, 4년간에 한국에서 나온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하는 중국 전문가들은 한번 파악을 해보면 그 4가지 기준에서 다 맞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네거티브한 뷰를 쓰면 쓸수록 이제 클릭을 많이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고, 그래서 그건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이 중국을 다 할 수 있냐? 그것도 엉터리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경제를 다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국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아. 이것도 우리가 지향을 한다. 팩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얘기는 저것은 결자해지다. 그래서 왜 결자해지냐 그러면 중국의 고속철도를 보면요. 그 북경에서부터 항저우까지 상해까지 오는 고속철도를 지도에서 보면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산까지는 고속철도를 썼으니까 뱀처럼 막 구불구불해요. 가다가 보면 이상한 길로 갔다도 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건설 비용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비용이 뭡니까? 토지 보상 비용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것도 힘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이게 지도상에서 일직선이면 실제적으로 고속도로는 똑바로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손쉬운 운전하는 그 차는 중국 KTX 기관사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수도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땅이 이게 중국은 국가급이다. 그래서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세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 놓는다? 자로 줄대 가지고 거기는 기업, 집 이거 다 다른 지역에 대토해주고 똑바로 길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의 소시 인프라가 그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건설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고, 그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이 정부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방 세계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정말 수요가 없냐. 저 수요가 죽어서 뭐 앞으로 10년 동안 뭐 이게 집 지은 걸로 보면 문제가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빈집이 뭐 1억 3천만 채래, 6천만 채래, 그거 소화되려면 10년, 20년 걸려야 돼. 이런 얘기도 한국 언론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의 가구수가 얼마냐면 그 4억 2천만 가구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도시화율이 한 65%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3억 6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억 3천만 가구가 빈집이다 그러면 뭐 대도시든 뭐든 간에 세 집 중에 한 채가 비어야 돼요. 그럼 북경상해 심천을 한번 가보면 세 집 중에 한 집이 비었냐? 아니요. 집이 없어서 난린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팩트 체크를 안 해보고서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투기는 누가 조장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조장을 하고 법으로 꺼트린 것도 중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세수의 작게는 30%, 많게는 300%를 토지 매각 대금으로 그걸 회수를 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왜 어렵냐고 그러면 첫 번째는 코로나 때 방역비용을 너무 많이 쓴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엉뚱하게 때려잡는 바람에 토지 사용 대금을 이게 매각해서 받아야 되는데 땅이 안 팔린 거죠. 그래서 지방부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이 집 안 살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당 소득 13,000불에서 25,000불 낼 때가 집 구매 부동산 투기가 가장 심해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도시화율이 한 65%, 66% 선입니다. 우리는 뭐 80% 훨씬 넘었고요. 그 얘기는 같은 추세로 가면 중국이 앞으로 적어도 15% 이상의 시골 사람이 도시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1%씩 올라온다고 해도 1년에 1,400만 명이 이 시골에 도시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분당 인구가 뭐 40에서 50만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우리 분당에 28배 되는 도시가 중국에는 생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 우리는 즉 보급률이 100%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전 수요나 대체 수요고 중국은 이것은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정책 오류로 과도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것인데, 그러면 북경, 상해, 심천 대도시에 집 팔고 이제 떠날래 아니면 집도 살래,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 집 팔래 살래 그럴 때 파는 사람보다 살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지. 근데 중국은, 우리는 보급률 80%에서도 그런데 중국은 나중에 65%, 66% 선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실수요를 감안하면 중국의 부동산은 제가 볼 땐 최근 3년간의 정부의 헛발질,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 요게 이제 소비 심리를 죽여서 그런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나 이 소비가 한계가 왔거나 이제 보급률이 포화가 돼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어렵다는 건 맞지만 그것이 너무 과장돼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이 뭐 GDP의 30몇 %가 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고 하는 것도,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가장 많았을 때 15% 선이에요. 근데 왜 30%냐면 거기에 들어간 철강, 시멘트, 가전, 가구, 자동차,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부동산 관련인데 이걸 다 두 개를 얹혔을 때 30%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조금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는 것은 지표를 봐라.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의 매출액이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바닥쳤다. 그리고 아직 가격은 이제 밑으로 있지만 작년 이제 4, 4분기부터 특히 12월 달, 뭐 1월 달을 보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도 주식시장도 그렇죠. 그 주가의 진짜 저점은 가격 저점이 아니라 거래량 저점이 나와야 진짜 바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부동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단기경제협회는 PMI를 보잖아요. 그래서 PMI가 지금 연속 3개월 50대를 넘어섰어요. 그거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했었던 그 저정금융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중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부동산에서 두 가지 현상이 지금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정책이 약발을 먹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건가는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3년 번 동안 빠진 거기 때문에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정부가 엄청난 이제 부양책을 때려붓고 있고, 그 면도에도 보면 중국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내수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려 할 때 지금까지 없었던 글자가 들어가요.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작년 12월 달에 박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면도에 중국의 증시하고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의 힘을 생각하면 저거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현재 중국의 핵심 산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전 세계 10대 전략 산업 중에서요, 중국이 1등하는 게 7개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반도체하고 축구 빼놓고는 다 잘해요. 그게. 그래서 모든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차, 뭐 LCD 다 중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코멘트를 사실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AI 시대로 모이기 때문에 AI에서 어떤 승부가 날 거냐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AI가 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이게 반도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죠. 근데 중국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오로지 이게 반도체 하드웨어를 미국이 막아주는 바람에 이게 이제 중국이 곤란을 겪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큰 수혜를 사실은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뭐 핵심 산업이라는 것은 반도체 빼놓고는 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를 들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전화해서 얘기한 게 딱 한 가지잖아요. 조선 군함 짓는 거 해줘라. 근데 미국이 어떻게 군함을 한국한테 의뢰하냐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면 232대 1이에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지금 조선 건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미국이 보복 관세든 뭐든 이제 제재를 해주면 그만큼 이제 지연시키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산 덤핑 공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것도요, 정치적 레토릭하고 팩트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 뭐 태양광, 뭐 전기차, 무슨 배터리를 이제 해외에다가 파는 것이 덤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출하는 건 다 덤핑이라고 봐요. 자국이 쓰고 있는 것 말고 밖으로 팔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는 GDP 63%가 수출인데, 그럼 그거 어떡하냐. 그리고 미국도 예를 들면 전기차 중국에 팔고 한국에 팔잖아요. 그럼 테슬라도 공급 과잉을, 미국도 공급 과잉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요, 너무 미국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모든 제조 강국은 반드시 머스트로 무역 강국이 됩니다. 무역 대국이 돼요. 미국도 예전에 무역 대국이었고, 일본도 무역 대국이었고, 영국도 그랬고, 우리 한국도 그래요. 중국이 제조력이 강해지면서 거기서 자기네 캐파보다가 많은 것을 수출하는 것은, 이것은 리카르도가 얘기하는 비교 우위론에서 봐야지, 이것이 자기네 그러면 모든 나라는 자급자족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담 스미스가 분업을 이제 얘기하고 리카르도가 비교 우위를 얘기한 이상 세계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이 더 이점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공급 과잉을 수출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같은 기준으로 가면 무역을 하는, 수출을 하는 모든 나라는 자기네 공급 과잉을 다 수출하는 거 하는데 중국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레토릭보다는 이 수출했을 때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이 다른 나라하고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비아디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비아디에 전기차에 장착하고 있는 FSD를 보면 이게 지금 10만 원짜리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덤핑을 하는 거 다 좋은데, 상대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무나 시인이나 알리가 전 세계 150개 나라한테 미국, 중국에 싼 가격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만원짜리 팔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왜 제재를 안 하냐? 그거 왜 덤핑이라고 얘기 안 하냐? 근데 태양광, 예를 들어서 배터리하고 전기차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무서운 제조 경쟁력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거냐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제조 경쟁력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가 세계 1등 하고 있는데, 그거 지원하자고 하는데, 뭐 벌써 1년 넘게 갑론을박만 하고 이제 차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첫 번째,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그렇게 핀테크부터 보면 입으로만 하고 다 규제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핀테크가 나오는데, 중국은 예를 들어 자동차다, 전기차다 그럴 때 지금 중국에 월 5,000대 이상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54개인가 돼요. 그래서 시장을 열어서 왕창 선수들이 들어오고 시장을 형성할 때 보면 중국이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한 대당 2천만 원. 그래서 시장을 키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번에 뭐를 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경쟁에서 도태된 회사가 죽어버리면 빅3, 빅5, 빅10 체제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나머지 죽은 놈의 점유율을 50몇 개 되는 거를 예를 들면 10개가 가져가면 이게 시장 점유율 5%가 갑자기 30%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뭐가 되냐면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되면 이게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씩 떨어지는 학습 효과가 작용을 해요. 그럼 거기서 원가 경쟁력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서 서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 경쟁력은 기본이에요. 비싸면 안 되는 것뿐만 플러스 하나가 더 뭐냐면 기능 경쟁력입니다. 자율주행이 되냐? 이게 오토파일럿 잘 돼? 뭐 거기에 편의시설은 편안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R&D를 해야만이 되는 것. 근데 얘들이 규모가 되면서 거기다 R&D를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 경쟁이 제품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갖고서 전 세계에다 갖다 파는 것. 이게 중국의 지금 전기차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정말 규제 샌드박스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 제대로 주고서 유치 산업을 육성하는 거냐.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R&D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대 조치하고 예를 들면 세금 감면 조치를 하고 있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세 개는 안 보고 우리는 그거 안 하면서 중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을 육성한 것을 단순히 얘들이 공급 과잉을 세계로 수출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그 입만 아픈 얘기입니다. 그 수출을 하든 말든 그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면 보조금은 이렇게 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전기차에서 세계 1등을 했냐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아주 우리가 뼈 아프고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중국은 2010년에 이미 전기차를 국가 전력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2025년까지 내리시 5년 동안 전기차의 육성을 한 번도 정책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주무장관이 과기처 장관인데 중국은 그게 왕강이라고 하는 과기처 장관을 후진타오 시진핑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11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임 과기처 장관을 그냥 쓴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최근 26년 동안 우리나라 과기처 장관은 26명인가 바뀌었고 중국은 5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는데 이것도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특히 전기차를 예를 든다고 하면 한 과기처 장관이 11년 동안 집권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자동차 공학으로 박사하고 아우디인가 폭스바겐인가 거기서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고 독일에서 보면 매년 예를 들어서 탑5, 탑10에 뛰어난 자동차 공학자 거기에 이 중국 사람이 왕강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재될 정도로 우수한 사람 이 사람을 중국 정부가 스카우트해 와가지고 전기자동차를 국산화하고 이것을 육성하는 장관으로 앉혀버리고 그걸 12년 동안 하니까 지금 1등이 됐고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은 안 주고 세금을 얼마를 이제 깎아주냐 또 이제 세금률을 5% 할래 15% 할래 30% 할래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100% 깎아줍니다. 근데 그게 플러스에서 뭐냐면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얼마를 줬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미국이 역대로 최대의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527억 불을 주는데 중국이 지난 10몇 년 동안 전기차 산업에 준 보조금이 2,300억 불이에요. 미국 보조금의 거의 4배 가까운 보조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월 기준으로 중국의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을 주려면 그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아는 사람, 프로 선수를 써야 되고 한번 썼다고 그러면 믿고 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나라보다도 많이 줘서 이기게 해야지 다른 나라보다도 적게 주고 1등 해라. 그것은 지금 이것이 국가 대항전이고 이것은 어떤 산업이든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산업,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적게 주고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많이 주고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첨단 산업이 있어서 상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재벌 기업의 수익 사업에 정부가 돈을 주냐? 그건 절대 안 돼. 이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데 그것이 개별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고 미국이 이미 보조금을 자기 나라도 아닌 대만이나 한국 기업들한테 십몇 조씩 퍼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사용되는 가장 AI 전쟁의 핵심 전략 물자가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는 전략 물자, 군사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성능이 최고면 된다고. 그래서 대만 거도 한국 거도 최고의 성능 가지니까 돈 주고 사는 거고 그걸 자기네 나라에 국산화하려고 보조금을 몇 조씩 퍼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는 이것은 전략 무기고 전략 무기를 국산화하는 데는 국적도 가릴 필요 없고 국가의 모든 자원, 이거는 반도체 산업이 주는 보조금은 이건 국방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국방비가 아니라 민간 기업한테 주는 이건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벤치마크하고 유럽을 벤치마크하고 그러고 이제 일본을 벤치마크 하는데 일본, 미국, 유럽은 다가 국가가 엄청난 돈들을 이 첨단 산업에다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외국 기업 오케이 무슨 문제냐. 그리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한 술 더 떠서 더 많은 것을 지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보다도 적게 지원하고서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예를 들어서 HBM에서 90%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산업을 다른 나라들은 보조금 주고 R&D하고 뭐 이렇게 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미 커진 산업을 더 빨리 갖게 하려면 거기다 더 많은 거름 영양분을 줘서 딴 나라는 10cm 크면 우리는 20cm, 30cm 키워가지고 정말 말로만 초격차가 아니라 진짜 초격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미중의 기술전쟁, 4차 산업전쟁, AI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날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때가 있다고. 때는 타이밍도 있지만 미는 때도 있지만 미는 때는 안 밀면 그거 더러워지는 것이고 이게 기회에서는 살을 놓치면 그것은 그때 손들어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미중이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을 이거를 정말로 온 국민이 다 지원해서 세계 최강의 무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AI도 아까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AI 전쟁은 미국인과 중국인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인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인재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AI도 이것은 엄청난 이제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의사 선생님도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도체 공학과 가야 될 이 엔지니어들이 의사 선생님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비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팔아서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를 한국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 하나 키우려면 10년, 15년이 걸리는데 문제는 반도체 엔지니어는 4년 뒤에 바로 나와서 전쟁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등부터 2,000등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이것이 의사 선생님 하러 가면 2,000등 이하로 이제 온 사람이 반도체 공학과를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최고 엘리트들이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 하고서 어떤 격차가 있을 거냐는 그거는 뭐 불문가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한전공대를 만드네 그러지만 지금 반도체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한전공대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반도체 공대를 빨리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책 플러스 사람 확보 안 해주면 공장지원 뭐하냐.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필요해? 바로 칭화대학이다 대학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따라서 전국에 있는 유명 대학들이 다 이게 반도체 만들었고 AI 그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중국에 지금 AI 관련되는 학과들이 지금 2,800개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중국은 저거 뺏겼네. 제대로 우리 절대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전쟁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잘하는 걸 갖고서 이게 전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그걸 지금 뭐 육성해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AI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잘하고 있고 반도체는 AI의 머스트로 필요한 품목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고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최강으로 만드자는 것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고 좌우를 떠나고 이거 상관없이 이건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호박이 굴러 들어온 호박이 2000년 만에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발로 밟아서 깬다는 건 이건 정말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전쟁시대라고 하면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걸 누리려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계속 팔고 나가고 있고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1,400만 중에 770만이 지금 미국 주식 사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 미국에 왜 갔냐고 그러면 산 것이 전부 마그니스 세븐을 사요? AI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AI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머스트로 있어야 되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이제 외국인이 팔고 나가냐는 것은 삼성의 경쟁력이 예전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거고 걔네도 가는 건데 그럼 이거 경쟁력을 그냥 죽일래? 그게 아니라 이걸 최대로 끌어올려서 또 하이닉스를 넘어서는 삼성이 나오기 못해 될까요? 좋은 경쟁자가 있으면 좋은 성공자가 나오게 돼요.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삼성의 HBM이 나오게 되면 그건 정말로 세계 최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한국 산업, 한국 반도체, AI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들고 낙하론자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뛰어내린 낙하산 만들지 말고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미 우리는 비행기 엔진도 만들어 갖고 있는데 기름만 넣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서 욕만 하고 있고 비난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제 뭐 우리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 대한 이제 주식시장의 비관론도 과하다.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갈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증시 최근에 보면은 홍콩 마찬가지로 중국 망했다. 중국 플랫폼 기업 다 끝났다 그러는데 최근 6개월, 3개월 동안 보면 테슬라 주가는 급락하라는데 비아디 주가는 이제 일직선으로 올라가죠. 샤오미 주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사양 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전쟁 시대에서 이기는 자한테 배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3년 반 동안 아무도 안 쳐다보다가 최근 3개월, 6개월 사이에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못 갔던 것들이 휙 갔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제 뭐 전 세계 올라간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죠. 근데 한국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1년 동안 뭐 굉장히 어려움 겪지만 한국도 삼성이 경쟁력 회복하면 집 나간 외국인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 하이닉스하고 그냥 선의 경쟁이죠. 거기서 좋은 이제 결과를 낸다고 하면 우선 우리는 날개를 2개 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놓고 보면 우리는 너무 한국의 산업에 의해서 미중의 전쟁에서 우리를 너무 자기비하고 비관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뭐 시력이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 보는 것이 이제 실력인데요. 예, 바라보는 것만큼 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2.0, 1.5가 아니라 통찰력이죠. 근데 그 통찰력은 결국은 이게 멀리 보고 이제 깊게 보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지금 다시 4년 만에 이제 리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자세히 이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에 대한 비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자제하고 중국이 진짜 잘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돈만 벌면 되는 것이지 중국과 우리가 뭐 동맹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 이해관계 측면에서 중국을 냉정하게 이제 특히 2025년 같은 경우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